2024년 5월 17일 오후 5시 37분. 한 남자가 퇴근길에 공장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CCTV는 그가 공장을 나서는 장면까지만 기록했습니다. 단 180분 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은 1.5km 떨어진 도로변에서 꺼졌고 신용카드 마지막 사용 기록은 음료수 하나, 완벽한 공백의 3시간.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리얼 스토리 서랍입니다. 세상에는 답을 찾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라진 사장의 마지막 180분을 함께 추적해 보세요. 2024년 5월 17일 오후 5시 37분. 한 남자가 경기도 외곽의 외딴 창고형 공장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이 공장의 사장, 김성훈 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퇴근길이었지만 이 순간은 그의 삶에서 기록된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직원들은 텅 빈 사무실과 그가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이 주차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잠겨 있었고 내부의 소지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던 사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곧 심상치 않은 실종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수사는 곧장 김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폐쇄회로 CCTV 기록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따르면 김 씨는 공장을 나서고 불과 180분 동안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이 3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김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미궁이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공장에서 약 1.5kg 떨어진 한적한 도로변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긴 채 꺼졌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 역시 공장 인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완벽에 가까운 속어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직전 김 씨가 특정 인물과 긴밀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중 실종 당일 오후 4시 30분경 이루어진 강인성이라는 이름의 발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 11초였지만 내용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강인성 씨는 김 씨가 최근까지 진행하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사 대표였습니다. 이 의문의 통화와 곧 이어진 김 씨의 실종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수사팀은 180분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단순 실종, 개인적 채무, 혹은 사업상의 갈등이 얽힌 복합적인 사건으로 판단되었죠. 사건의 열쇠는 이 짧은 3시간 동안 김 씨를 만났거나 그의 행적을 알고 있는 누군가의 입에 달려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180분 공백의 끝에서 발견된 것은 실종자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 마지막 통화의 그림자. 김성훈 씨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인생을 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규모가 컸지만 동시에 수많은 이해관계와 복잡한 재정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실종 직전 김 씨의 주변에서는 재정적 압박과 외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전조들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내부 회계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종 3주 전부터 회사 계좌의 현금 흐름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4시 30분 김 씨가 발신했던 강인하에게 다시 초점을 맞췄습니다. 즉, 강인하 가명 씨는 김 씨의 사업 파트너였지만 최근 프로젝트 투자금 회수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비서 증언에 따르면 김 씨는 실종 당일 오전
강 씨와의 관계가 파국 직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통화가 실종 1시간 전이었다는 사실은 우발적인 만남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접촉이었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김 씨의 차량 내부 포렌식 결과도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에는 실종 당일 오후 5시 32분경 공장에서 약 15km 떨어진 폐채석장 인근 주소가 검색되었다가 바로 삭제된 흔적이 복원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인적이 드물고 감시망이 거의 없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곳을 방문하려 했는지 혹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이동될 예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검색 기록은 김 씨의 마지막 행선지가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김 씨의 실종이 사업상의 심각한 갈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사업적 압박과 마지막 통화, 그리고 삭제된 내비게이션 기록은 모두 하나의 그림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 씨의 몸은 발견되지 않았고 강인하 씨는 김 씨와의 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날 이후 만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강 씨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사건 파일. 공장과 도로변 사이의 연결고리. 김성훈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은 초기 수색 범위를 공장 주변 500m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김 씨가 마지막으로 물건을 구매했던 편의점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편의점 CCTV 영상은 김 씨가 오후 5시 5분경 생수 한 병을 구매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으며 어떤 불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후 5시 20분경 공장으로 복귀했다가 5시 37분에 문을 잠그고 최종 퇴근했습니다. 초기 수색의 가장 큰 문제는 김 씨의 차량이 공장 주차장에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멀리 이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의로 이동했다면 누군가가 공장까지 데리러 왔거나 혹은 공장 주변에서 제3의 차량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공장 주변을 지나간 모든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색 이틀째,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 대신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류품을 발견했습니다. 공장에서 약 1.5km 떨어진 도로변에서 여성용 명품 스카프 한 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스카프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명백히 고가였고 김 씨의 부인이나 직원의 소지품은 아니었습니다. 이 스카프는 실종 사건이 단순한 돌연사가 아닌 여성과의 관련성이 있는 사건임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스카프에 대한 즉각적인 DNA 감정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카프에서 검출된 DNA는 실종 직전 김 씨와 통화했던 사업 파트너 강인하 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스카프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김 씨의 최종 퇴근 이후 도로변에서 김 씨를 만났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김 씨의 퇴근 이후의 행적과 강 씨의 진술 사이의 모순을 밝히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 파일. 기지국 로그의 정체. 강인하 씨의 스카프가 공장 인근 도로변에서 발견되면서 수사는 강 씨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와 통화한 것은 맞지만 만남은 불발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주장은 디지털 포렌식 증거에 의해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강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로그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5시 45분까지, 즉 김 씨의 퇴근 직후 동일한 기지국 섹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섹터는 스카프가 발견된 공장 인근 도로변이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이 99% 이상임을 의미했습니다. 강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게 이 디지털 증거를 제시했고, 강 씨는 결국 김 씨와 만났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 씨는 김 씨와의 사업상 문제로 다투던 중 그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장소는 인적이 드문 도로변이었고, 강 씨는 김 씨와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언쟁 도중 김 씨가 자신의 스카프를 낚아채 던져버렸다는 것이 강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진술은 스카프 발견 지점과 일치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강 씨의 진술에는 여전히 큰 시간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강 씨는 김 씨와의 언쟁이 끝난 시각을 오후 5시 45분경이라고 주장했지만, 강 씨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에는 5시 46분까지 김 씨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강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이 중요한 시점 직후 일부 데이터가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강 씨는 김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살해하거나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훼손된 블랙박스 데이터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네 번째 사건 파일.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 SUV의 등장. 훼손된 강인하 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복원은 수사의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팀은 수일에 걸친 작업 끝에 삭제된 영상 데이터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복원된 영상은 강 씨가 주장했던 언쟁 이후 5시 46분의 기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에는 강 씨가 김 씨와 언쟁을 끝내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까지는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로변에 서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전화는 통화 목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메신저 앱 기반의 인터넷 전화였습니다. 김 씨는 휴대폰 화면을 가린 채 통화를 시도했고, 그의 표정은 매우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직후 곧바로 회색 SUV 차량 한 대가 김 씨가 서 있던 도로변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5시 46분, 김 씨는 망설이는 기색 없이 SUV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김 씨가 SUV에 탑승한 직후인 5시 47분, 그의 휴대폰은 마지막 기지국 핑을 남기고 전원이 오프되었습니다. 이 회색 SUV 차량이 바로 김 씨가 실종된 후 180분 공백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복원된 영상에 차량 번호판 일부를 토대로 차량 등록 정보를 추적했습니다. 차량의 소유주는 박태수라는 남성으로, 그는 김 씨와 강 씨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던 사채업자였습니다. 박 씨는 김 씨에게 거액의 채무를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김 씨가 강 씨와의 만남 이후 곧바로 박 씨에게 연락하여 그를 만났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업 갈등을 넘어 개인적 채무 관계와 얽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강인하 씨의 블랙박스 데이터 훼손도 이제 의도적인 행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김 씨를 만나고 떠난 후 김 씨가 제3의 인물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김 씨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태수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5번째 사건 파일. 숨겨진 동기 채무와 배신. 용의자 박태수 씨가 잠적하면서 수사는 김성훈 씨와 박 씨 사이에 숨겨진 채무 관계와 강인하 씨의 공모 가능성에 집중되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에게 프로젝트 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사채를 빌려주었고, 실종 직전 김 씨가 이자를 연체하자 박 씨는 극심한 협박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박 씨의 존재를 몰랐고 이 채무는 김 씨가 회사와 가족에게 숨기고 있던 마지막 비밀이었습니다. 경찰은 강인하 씨가 박 씨와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파악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김 씨의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며 이익을 공유했던 파트너였습니다. 이 사실은 강 씨가 단순히 김 씨와 사업적으로 대립했던 관계를 넘어 박 씨와의 공모를 통해 김 씨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강 씨가 김 씨와의 만남을 거짓 진술하고 블랙박스 데이터를 훼손한 행위는 박 씨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은폐 시도였던 것입니다. 강 씨는 재차 경찰 조사에 소환되었고 압박 끝에 김 씨가 박 씨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강 씨는 김 씨와의 언쟁 후 김 씨가 박 씨를 만나러 가는 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김 씨가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박 씨에게 끌려가는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강 씨가 김 씨에 대한 깊은 개인적 원한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사건의 동기 구조가 명확해졌습니다. 김 씨의 은밀한 채무, 박 씨의 폭력적인 협박, 그리고 강 씨의 배신과 방관이 김 씨 실종의 복합적인 동력이었습니다. 박 씨의 차량에 탑승한 이후 김 씨는 폐채석장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차량이 이동한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실종 180분의 남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박 씨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6번째 사건 파일. 증언의 모순과 타임라인 재구성. 경찰은 잠적한 박태수 씨를 수배하는 동시에 박 씨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역의 CCTV 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박 씨의 회색 SUV는 김 씨를 태운 후 실종 당일 오후 6시 10분경 김 씨의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에 삭제되었던 폐채석장 인근으로 진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곳은 인적이 끊긴 외딴 곳으로 김 씨의 실종 180분 공백의 핵심 장소였습니다. 폐채석장 인근에서 박 씨의 차량은 약 20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30분 차량은 다시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20분 동안 김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경찰은 박 씨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습니다. 박 씨의 운전기사였던 이 모 씨는 박 씨가 김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차량 안에서 대기했으며 김 씨가 다시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김 씨가 여전히 박 씨의 통제하에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 씨의 진술은 디지털 타임라인과 모순되었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는 오후 5시 47분경 완전히 꺼졌습니다. 만약 김 씨가 6시 30분까지 박 씨와 동행했다면 왜 박 씨는 김 씨의 차량을 공장에 그대로 두고 온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폐채석장 인근 CCTV에는 6시 30분 이후 박 씨의 차량 외에 어떤 차량도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김 씨가 자의로 현장을 떠났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차량이 6시 30분 이후 공장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김 씨가 폐채석장 인근에서 이미 사망했거나 감금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박 씨를 검거하고 김 씨의 시신 혹은 감금 장소를 찾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증거들은 모두 박 씨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물증 없이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의 운명은 잠적한 박태수 씨의 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7번째 사건 파일. 뒤늦은 고백과 반전 단서. 잠적 5일 만에 용의자 박태수 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박 씨는 김성훈 씨를 만난 사실과 폐채석장으로 데려간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박 씨의 진술은 채무 독촉 과정에서 우발적인 폭행이 있었으며 김 씨가 기절하자 겁을 먹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 씨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진술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차량 내부에서 미세한 혈흔을 발견했고 이는 김 씨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또한 폐채석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김 씨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김 씨가 사라진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김 씨의 행방을 은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정적인 반전은 박 씨의 차량 트렁크 내부에서 발견된 낡은 캠핑용 배낭이었습니다. 배낭 안에는 김 씨의 업무 수첩과 신분증, 그리고 여행용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배낭은 마치 떠날 준비를 한 것처럼 내용물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낭은 김 씨가 박 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김 씨를 폭행한 후 김 씨가 깨어나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박 씨에게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실종으로 위장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박 씨에게 소액의 현금을 주며 자신을 폐채석장에 내려달라고 했고 그곳에서 박 씨의 배낭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김 씨는 채무와 사업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실종을 통해 모든 것을 초기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폭력 사건이 실종 사건으로 둔갑하는 복잡한 내막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사건 파일. 남겨진 사람들. 박태수 씨의 뒤늦은 고백으로 김성훈 씨의 실종은 채무 도피를 위한 위장 실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박 씨는 폭행 및 증거 은폐 혐의로, 강인하 씨는 증거 인멸 및 허위 진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은 미스터리 실종에서 사업 관련 범죄로 전환되었지만 남겨진 가족과 사회에 던진 여파는 실종 그 이상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의 위장 실종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과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김 씨가 사업 실패에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하려 했지만 가족을 버리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김 씨의 회사는 사장이 잠적하면서 곧바로 파산 절차를 밟았고 김 씨를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협력사와 직원들은 재정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개인의 도피는 연쇄적인 사회적 피해를 낳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는 수사를 계속했지만 김 씨가 전문적으로 잠적을 도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그의 소재 파악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 씨의 마지막 메시지는 폐채석장에서 박 씨를 통해 가족에게 전달된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채무 문화와 개인 파산 시스템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한 가장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압박과 그 압박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연쇄적인 고통은 깊은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의 실종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되묻는 사건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기록보다 느리게 드러납니다. 김성훈 씨의 행방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사라짐이었을까요? 리얼스토리 서랍은 세상에 남은 또 다른 의문의 기록을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사라진 진실을 함께 찾아주세요.